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관세가 8월 1일 0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한국과 일본, EU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맞춤형 무역협정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고 미합의 국가는 사전 고지된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4조 클럽에 진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AI 클라우드 사업의 호조 속에 주가는 장중 8% 넘게 오르며 한때 시총 4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조 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 기록입니다. 미국의 6월 PC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지난 5월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관세 인상 여파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31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인상되고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증권 거래세율도 올라가며 고배당 기업에는 분리과세가 도입돼 최고세율이 35%로 설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조금 더 긴장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었고요. 더불어서 물가나 소비 위축을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4조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 열리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지키게 될지도 주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는 관세와 FOMC 실적까지 모든 것을 소화했던 힘든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비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내렸죠. 한 33년 만에 2명의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고요.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도 약간은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내용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속에서 우리 쪽에서 3,500억 달러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500달러 수준은 이제 조선업 협력 펀드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어제 조선주들 다시 한번 주목받았고 그중에서의 한화오션의 움직임 두드러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우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보야 정답은 AI야 라는 키워드이고요. 이제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AI에 대한 실적이 이 두 기업 모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AI가 실적 반영에 상당히 많이 됐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둘 다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8% 이상 뛰었고, 어쨌든 메타는 11% 이상 뛰어서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M2Y, 해서 이제 39% 강상 뛰어서 AI 수요가 폭등하면서 애저의 매출을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고 39% 이상 성장을 했고, 연간 애저 매출이 750억 달러 이상 기록하면서 클라우드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코파일럿 사용자가 1억 명 이상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이제 GPT에 대한 AI의 도구인 어쨌든 코파일럿가 이제 오피스라든가 이제 팀이라든가 통합돼서 연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었고, 추가 구독 수익이 실적 상승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클라우드가 이제 2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와 이제 수익의 직접적인 연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기당 300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금보다 훨씬 더 큰 매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의 성장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주가는 8, 9% 이상 상승하면서 기업 달러가 말씀하셨던 대로 4조 달러. 그냥 그렇게 계속 넘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제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이제 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분기 전망도 AI 수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성장률이 여전히 37%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타 역시 이제 AI 기반의 광고 시스템이 실질적인 수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가 이제 9% 이상 상승했고요. AI 추천과 이제 최적화에 대한 덕분에 이제 광고 단가 9% 이상 상승했고, 광고 물량도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광고 노출 자체가 11% 증가하면서 AI 기반 타겟팅과 자동 생성에 대한 광고 도구죠. 이제 AI 어드밴티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익 도구의 EPS 주당 순이익도 39% 정도, 이제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의 광고의 어떤 매출이 22%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광고가 이제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메타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상승했으면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향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메타 역시 많은 어떤 수익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주당 이렇게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면서 AI에 투자가 되고 비용이 아닌 수익 창출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 대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투자 역시 이제 어쨌든 투자가 AI에 집중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모두가 다 AI에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승자가 되는 것들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검색 이후에 최대 패러다임이 이제 AI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AI가 본업에 이제 10배 이상의 성장되는 촉매가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실적 보실 때 아마 가장 주요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투자 금액을 얼마나 늘렸는지 혹은 줄였는지에 따라서 AI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탄탄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기업들의 흐름을 좀 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AI가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가 그냥 본격화되지는 않고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AI 투자가 본격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 AI가 투자가 원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모든 기업, 특히 빅테크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전부 다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이게 아닌데도 이제 이런 데 투자하는 건 검색 엔진 이후에 최대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AI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구글도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인데, 이제 챗GPT 등장 이후에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어쨌든 AI 챗봇에게 모든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AI가 이제 본업인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던 10배 이수의 이제 촉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존도 어쨌든 뭐 원래 이제 쇼핑 블루인지
이지만 AI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AI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전기차 회사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AI 기업으로 진화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고요. AI가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애플도 아이폰처럼 뭐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만 수년 동안 했지만 어쨌든 AI 기반의 차세대 어쨌든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면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의 혁신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쨌든 AI가 어쨌든 블루오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돈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게 망설이지만 어쨌든 뭐 이쪽에 어쨌든 빅테크들은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각을 보면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AI 클라우드 쪽에 이제 더 머니 벌게 하는 엔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이라든가 물류 최적화에 대한 혁신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AWS를 중심으로 어쨌든 이런 데 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아이폰급 혁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리라든가 기반으로 완전히 재탄생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AI 로봇으로 이제 혁신하는 진화의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건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의 골드러시 곡괭이 전략을 짜고 있는데 어쨌든 GPU를 중심으로 AI 부분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어쨌든 늘고 있으면서 4억 달러를 제일 먼저 돌파하는 이런 전략을 짜면서 챗 GPT에 학습을 하려면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100을 칩을 이제 수요를 폭증하면서 어쨌든 요 전략을 짜면서 어쨌든 요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요 지배력 강화하는 전략을 짜면서 어쨌든 요 중심으로 하는 요 전략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AI 어쨌든 선점하려는 미래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본업을 제쳐두고 어쨌든 AI 집중하는 전략으로 모두가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애플이랑 아마존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특히 이제 애플 쪽을 좀 살펴봤을 때는 팀 쿡 CE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닝콜을 통해서 AI 투자 규모를 상당히 크게 확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에 있어서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확인을 좀 시켜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 외에서 애플도 상승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준 금리 동결입니다. 어제 FOMC 결과가 받아들게 됐죠.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매파 파월의 발언 속에서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도 살짝은 더 멀어진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5번째 연속으로 동결됐다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것 같고, 약간 뭐 트럼프 정부에서 희망을 찾자면 이제 2명 정도가 반대 의사를 했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주요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 무역 압박이 좀 있지만 어쨌든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빠른 금리 인하 시에 인플레이션의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은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이제 안 바꾸겠다는 거죠. 뭐 말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경제 지표가 있을 때 6월에 소비자 물가를 봤을 때 완만한 상승이고, 이제 2분기에 GDP가 3% 성장했다. 시장 기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민간 소비 투자는 둔화 조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실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동결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 내부 분열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불확실성하고 정치 무역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어쨌든 8월 1일부터 어쨌든 요 상호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겠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연준의 기준금리 5번째 동결로 결정된 상황이고요. 9월에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았었는데,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는 CME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1.8%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도 함께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내놓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공개 발언
발언 이후에 통화 압박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호 관세가 상당한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호 관세가 될 경우에 이제 이게 서로 맞불 작전이 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무역 비용이 상당히 급격히 상승합니다. 관세가 물가로 오르게 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자금 조달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영준이 어쨌든 2019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금리를 내려야 이제 무역 전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연준이 경제를 살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어쨌든 소비자가 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준이 이 부분을 이제 정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2019년에도 8월에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8월에 연준이 이런 거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연준 쪽에 향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세를 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공세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에도 이제 지원책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해 지원 산업을 하고 무역 압박을 하고 이제 강한 협상가의 이미지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짤 가능성도 있고 추가 정책 부양 카드로 할 생각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낮추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동결 정책과 상관없이 본인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볼 때 상호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고 연준을 압박하고 자신은 지원 부양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카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FOMC를 통해서 특히나 더 파악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은 2명의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하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부분이죠. 한 33년 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AI가 뉴스도 산다라는 키워드이고요. 아마존과 뉴욕타임즈가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최대 한 2,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대형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00억이라 이제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제 뉴욕타임즈 이제 수익으로 따지면 한 연간 한 1%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뉴욕타임즈가 이제 요리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보시면 요리 레시피라고 이제 뉴욕타임즈 상당히 인기 있는 코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뉴욕타임즈가 1위거든요. 미국에서 1위의 어떤 신문입니다. 전반적으로 1위 정도 신문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치라든가 뭐 산업이라든가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요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기가 있는데 돈을 주고 이제 AI에 관한 권리를 사게 되는 거고요. 어느 쪽에 쓰이느냐 하면 생각보다 AI입니다. 알렉사 가 있죠. 이제 음성 서비스인데 요걸 보여주면서 똑똑히 할게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사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알렉사가 이제 저녁에 뭘 만들어 줄까라고 얘기하면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 요 부분을 서비스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유명 레시피를 가져와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뭐 요리를 뭐 어떤 걸 만들어 주게 할 때 요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라서 제가 봐도 이제 이런 것들은 써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질 좋은 요리의 콘텐츠가 있어야 AI도 좋은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거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의 핵심 이슈가 뭐냐면 오픈 AI와 이제 퍼플렉시티가 지금 한 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와 이제 퍼플렉시티는 돈을 안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수집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공개된 서비스를 이제 긁어 오고 있는 스크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아마존은 이걸 이제 돈을 주고 쓰고 있으면서 아마존은 법정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경로가 우리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어쨌든 300억 달러라는 부분을 어쨌든 주고 사오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일단은 아마존이 자회사로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뉴욕타임스라는 다른 선택지를 택했다라는 것부터가 좀 이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두고 뉴욕타임스를 선택한 이유를 본다면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적이 상당히 좋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렇게 랭킹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10위권 밖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사의 데이터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이 이제 AI를 강화하고 싶어도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부분이 이제 요리 부분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중심의 뉴스이기 때문에 요리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약하기 때문에 주방 꿀팁 같은 게 생활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뉴욕타임즈와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뉴욕타임즈의 NIT 쿠킹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이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로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뉴욕타임즈의 부분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프리미엄 데이터의 확보에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 부분에 AI 학습용으로 확보하려는 언론이 이제 계약 중인데, 이 부분도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질적인 것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걸 먼저 무료로 가져올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뉴욕타임즈와 이 부분이 이제 소송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좀 지켜보다 보니까 오픈AI라는 퍼플렉시티보다는 뉴욕타임즈에 유리한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500만 달러가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제 뭐 아마존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불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마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아마존이 자회사를 두고 뉴욕타임스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연매출 120억 달러입니다. 외신들 보도를 좀 보니까요. 오픈 AI가 올해 첫 7개월 만에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게 되면서 연매출로 환산해 봤을 때는 한 120억 달러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뭐 어디는 이제 뭐 로이터에서는 120억 달러, 뭐 CNBC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렇게 각각 뭐 보도가 약간 다르긴 한데, 로이터와 뭐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7개월 만에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제 이는 월마다 이제 한 10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선이고, 작년에 월말 기준으로 50억 달러로 했을 때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기준이 수익원이 뭐냐라고 보면 클라우드 API가 돌입하고 유료 구독자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라이선스 계약 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700만 명 이상인 챗GPT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덩달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 출시로 인해서 어쨌든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것 같고, MS에 대한 대형 파트너십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급성장했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픈 AI 역시 AI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죠. 첫 7개월 만에 매출을 2배 가까이 기록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향후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이걸 뭐 SWOT 정도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강점으로는 이제 MS와의 이제 전략적 협력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어쨌든 구독 모델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2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다양한 구독 모델이 좀 있다라는 게 강점이지만, 그래도 이제 약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AI 신뢰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AI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제 데이터라든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이 저작권 문제를 아직 사용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 이런 문제를 위해서 뉴욕타임즈 해결했지만 아직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고, 데이터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도 이게 어쨌든 수익화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과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GPT 운영 모델에 대한 엄청난 전기와 서버 모델이 있고, 계속 지금 어쨌든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AI 모델과 이 부분의 데이터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규제와 정부 개입이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회에 따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산업 특화와 AI 솔루션 확대와 이 부분이 향후에는 AI가 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답입니다. 뭐 손이 안 잡히긴 하지만 AI가 계속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4억 달러 넘는데 AI가 혁신적인 건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AI가 답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와 관련된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제3당 불발입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OBBBA 법안 관련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머스크 CEO가 스스로 아메리카 파티라고 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강점 중에 하나는 신속 정확인 것 같아요. 일단 말을 내놓으면 뭐든지 빠르게 한다는 게 어쨌든 일론 머스크 CEO의 장점인데 이것만큼은 보름이 지났는데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로보택시라든가 그록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빨리 해서 뭐 정강석화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정치 영역은 기업처럼 속도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아마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정당 설립이라든가 이런 건 본인의 돈이나 이런 것들 의지화하지 않고 이제 제도적 장벽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스페로라고 있습니다. 이런 로스페로가 억만장자가 있는데 요 억만장자도 독립당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3당도 아마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각 주마다 정당을 설립하려면 몇 주의 시간이 걸리고 또 길게는 1년 가까이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서명 수집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등록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로보택시라든가 그록 AI 같은 사업은 실패해도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의 일부지만 정치 도전은 정치권이나 규제기관을 자극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도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업 우선이라고 방향을 조직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망설이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자원 같은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라든가 그록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지만 정치는 조금 늦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테슬라라든가 엑스라든가 플랫폼의 미래 여건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정치를 조금 미뤄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아메리카 파티 창당 이야기를 꺼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절차가 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창단을 한다 하더라도 작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사이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높은 가능성은 전략적 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머스크 CEO에 대해서 이제 번성하기 바란다. 이게 빈말일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이렇게 하면서 대립보다는 이제 화해하는 신호를 좀 보냈고요. 머스크 역시 직접적인 정치 활동 대신에 아메리카 팩을 통한 일부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래서 후회할 가능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사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AI에 집중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XAI에 돈을 모으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정치권이 거대한 지입 장벽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던 발언이 풍선 띄우기식의 발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한정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동맹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한정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적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처음에는 완전 친한 관계로 좀 가다가 지금은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관계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VM 20%대 급등세 보였고요. 하나오션 13%, 아난티도 1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미래 나노텍과 대아TI는 나란히 8%에서 9%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23%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티브링크도 13% 떨어졌습니다. 넥스틸 9%, SL 8%, 그리고 화신까지도 7%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볼 거고요.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됐고 3,500불 중에서 한 1,500불 정도는 지금 조선업 협력펀드로 지금 조성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선 관련주들이 어제 추가적으로 불을 좀 뿜었는데요. 한화오션도 애프터마켓에서 13%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급등의 핵심은 아무래도 마스카 프로젝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요. 대신에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업 전용 협력펀드로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이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마스카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침체된 미국 조선 산업을 한국의 기술로 다시 살리자는 거대한 협력 패키지입니다. 신규 조선소 건설부터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과 선박 건조 정비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규모가 미국 연간 조선 시장의 4배가 넘는 1,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조선업을 장기적으로 재건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화오션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기존 미국 필리조선소의 인수 경험 때문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인수 당시 엔진과 후판 성형, 밸브나 배관 같은 기자재 업체들과의 연계를 강조를 했는데요. 덕분에 국내 1,000여 개의 기자재 업체들이 이번 펀드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거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따내면서 150명의 엔지니어를 추가로 뽑았고요. 또 협력사 15곳과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만든 것도 이번 기대감을 키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반들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한화오션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조선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시총보다 이 1,500불에 대한 조선 펀드가 더 큰 조선업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시총보다 더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태이고요. 한화오션 외에도 다른 조선사들도 좀 같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펀드는 한화오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조선업 전반에 미국 진출을 돕는 그런 큰 틀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대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HD현대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구매, 건조기술 지원 같은 분야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과 경남 지역에 밀집한 1,000여 개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미국 현지 사업에 동반 진출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조선업은 엔진부터 밸브, 또 시스템 장비와 배관까지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동반 수출과 고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1,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미국 조선시장 연간 규모의 4배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오션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업 전반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만 4,600원 선, 10만 원 안착은 넘어서서 이미 11만 원 선까지 지금 터치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HD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내렸거든요. 오늘 0.42% 정도 강보합 수준 지키고 있는데 36만 원 선이고요.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TP는 지금 46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승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기록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고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서 SK하이닉스가 2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앞지르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21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약 6천억 원가량의 차이로 단독 1위를 차지한 건데요. 무엇보다 HBM 기술력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3조 원대 적자를 냈었던 SK하이닉스가 AI 서버와 그래픽칩에 들어가는 HBM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전략을 강화하게 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에서 부진을 겪으면서 점유율이 지난해 40%대에서 올해 17%대로 좀 크게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 규제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가 늦어지면서 판매가 제한된 영향이 좀 컸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이 앞으로 HBM3 판로 확대와 또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어쨌든 이번 2분기만 보면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에서 앞서고 또 업계 1위를 차지했고요. 이런 소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전에 SK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발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무디스 쪽에서 SK하이닉스의 전망에 대해서 약간의 상향 조정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거든요. 어제 안 그래도 좀 주가가 잘 갔었는데 엔비디아 발도 있었겠지만 무디스 발도 함께 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디스가 어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등급 자체는 Baa2를 유지를 했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상향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함께 커졌고요. 그 이후로는 역시나 HBM 시장에서의 확실한 리더십이 꼽히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HBM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거라고 본 건데요. 무디스는 에비타가 올해 36조 원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최대 5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아지면서 순현금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고요. 물론 미국의 반도체 관세라든지 중국 공장 운영 불확실성 그리고 HBM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런 역풍을 견딜 만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매출 1위 달성과 무디스의 긍정적 전망이라는 이중 호재가 함께 겹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3% 넘게 오르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발로 최고치가 30만 6,500원이었다가 쭉 급락을 해서 26만 원에서 27만 원 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26만 원, 요 선이 아마 바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을 바닥을 잘 다져가면서 한 번의 점프가 있을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
10%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황제주의 장중에 등극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세한 내용들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매출이 6조 2,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6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170% 가까이, 또 영업이익은 150% 넘게 늘어나면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를 이끈 건 아무래도 방산과 선박 부문이었습니다. 지상 방산 산업은 이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신속한 납품 덕분에 해외 매출이 40% 이상 늘었고요. 수출 비중도 60%를 넘어서게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자회사인 하나오션도 힘을 함께 보탰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판매가 늘면서 3조 3천억 원의 매출과 3,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런 실적 호조 덕분에 어제 장중에는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황제주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상승세는 장 마감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네, 방산과 선박이 같이 좀 동시에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하려면 실적도 같이 봐야 될 텐데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부문은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외 수주 확대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무기체계 수요가 꾸준한 상황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어서 향후 위성 사업과 발사체 분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선박 부문도 LNG선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는 방산과 선박 그리고 항공 우주까지 이렇게 여러 사업이 동시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이 실적 호조가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지가 주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주 발사체 같은 신사업들도 주가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화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좀 좋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좀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0.5% 하락하는 흐름 지금 프리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은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의 상승세가 오늘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2% 넘게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하락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아부터 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완료돼서 이제 장 초반에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올랐다가 주가가 이제 앞으로가 걱정된다라는 측면 속에서 하락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락 배경부터 천천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미국과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를 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미국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언뜻 보면 25%에서 15%로 줄었으니까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건 그동안 한국차가 미국에 좀 무관세로 수출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5% 관세를 내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예전만 못해진 거고요. 실제 어제 주가도 현대차가 4%대, 기아가 7%대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아가 미국으로 보내는 차량 중 약 50만 대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1,500억 원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15%면 6조 원 이상이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측에서는 원래 주장했던 부분이 12.5%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막판까지 조율을 했지만 하지 못하면서 15%로 이야기가 좀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0에서 15%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떤 시선들을 좀 줘야 될까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연간 한 17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100만 대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조정이 실적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다만 25%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연간 10조 원가량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15%로 낮아진 덕분에 4조 원 이상은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현지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조정하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 규모를 지금 70만 대에서 12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관세 영향을 점차 줄여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FTA로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본과 유럽차와의 가격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얼마나 빨리 원가를 낮추고 브랜드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면서 현지 생산을 확대하느냐가 앞으로 주가와 실적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도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흐름도 아쉽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기아가 지금 1.2% 정도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쯤 딱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0.94% 정도 하락을 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넘게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2분기 실적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3,1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줄었고요. 매출도 8조 1,000억 원대, 2% 정도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순이익은 절반 이상 줄면서 900억 원 수준에 그치게 됐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전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16% 늘긴 했지만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감소에 좀 더 주목을 했고요. 결국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이상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회사는 가스전 개발과 소재 사업 같은 핵심 분야에서 분기 대비 성장을 이어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호주 세넥스 에너지는 증산 설비 가동으로 매출이 11% 늘었고 미얀마 가스전도 원활한 생산과 환율 효과로 35% 성장을 했습니다. 또 구동모터 코어 사업이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사업에서 본다면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으로 좀 놓고 본다면 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호주 세넥스 에너지 3배 증산 프로젝트가 연말에 완료되면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이 지금보다 3배 늘어나고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연 50만 톤 규모의 팜 정제 공장이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또 구동모터 코어 사업은 폴란드와 멕시코 공장까지 돌아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완성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 매출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 550억 원 규모의 LNG를 현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것도 글로벌 LNG 트레이딩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년 대비 이익 감소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실적이 바로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 증산 프로젝트와 또 하반기 신규 공장 가동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해서인지 오늘은 살짝 만회를 합니다. 크지는 않고요. 0.41% 강보합 수준 지켜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그래도 주가에 대해서 TP 상향 조정 리포트는 있었습니다. 57,000원에서 6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가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원 전문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관세 시한을 또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세가 짙어졌고요. 기술주들의 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4조 달러 돌파했고요. 대부분 좀 차익 실현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3% 넘게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 바로 이 관세 협상 15%로 타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일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아침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25% 관세였는데 이제 15%로 인하가 되면서 타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료 소멸이라든지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좀 하락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어제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3,288포인트를 기록하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비쳤는데요. 네. 아무래도 관세가 15%로 적용이 됐으나 품목별로 따져보면은 자동차가 12.5%를 우리나라는 좀 원했는데 15%로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과 EU, 유럽연합의 이제 자동차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해서 자동차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고요. 뒤이어서 자동차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 역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삼성전자 역시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선두로 기존에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비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IMF도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월 달에 1%에서 0.8%로 낮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관세가 협상이 이루어는 졌지만은 품목별로 구리라든지 혹은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관세율이 아직까지도 50%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8월 달에는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요인이 됐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적 발표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조선업 펀드를 구성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관련 섹터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 혹은 본행제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오늘도 추가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조선이라든지 LNG 혹은 본행제 그런 쪽을 오늘은 좀 단발성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지양드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타결이 됐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은 하방으로 포지션이 잡았던 것은 그래도 이 안에서의 투자라든지 조금 더 협상 안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앞으로 실적 발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제 이 관세 협상 타결이 됐던 만큼 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업들 계속해서 좀 수급을 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가로도 하나오션이 가장 크게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3%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중공업 관련된 그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시세에 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조선업들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도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조선업 중에서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타점 잡고 진입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미투자 3,500억 달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된다면은 3,300포인트까지 박스권 상단 밴드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미장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한국 증시 역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장 초반에 많이 밀린 구간을 타점으로 기회로 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 일본도 지금 현재 700조에 이어서 한국도 한 500조에서 600조 규모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앞으로 이 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인프라 쪽,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계 쪽 이런 쪽은 좀 반사수에도 기대가 되는 만큼 그런 쪽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 관련해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본행제 쪽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긍정적인 모멘텀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이라든지 건설 인프라 쪽도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그렇다면 자동차 관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쪽으로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가 좀 협정 타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FTA가 사라진 거잖아요. 사실상 관세가 이제 매겨지는 거는 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현대차, 기아 모두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 상승에 대한 여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차후에 바닥을 다지면 다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는 악재이나 중장기로 보면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과거의 박스권 구간을 다지면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박스권 하단 밴드를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박스권이 좀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하단 밴드를 좀 지지해주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또 큰 폭으로 빠진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해준다면 좀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출액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출액이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난달에는 한 2.5% 정도 수출액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비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발표가 되는 수출액 확정치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7월 달 여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목하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는 또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만큼 지금 수출 확정치가 또 7월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주가 예측치 살펴보면요. 현대차가 1.17%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37% 하락 출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8% 하락 출발 예측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많이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라든지 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 좀 오늘도 좀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월 1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에도 첫째 날입니다.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 시한 하루 앞두고 나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각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각 국마다 상호 관세율을 확정 지우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밀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8%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2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1.24% 하락하고 있네요. 800선 아래에서 깨지면서 7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마저도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좋은 흐름을 가졌었는데 그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연일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죠. 2차 전지와 함께 좀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ESS 시장뿐만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좀 그 단독 뉴스가 있었죠. 4680 원통 배터리 관련해서 이 수수가 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좀 밀리면서 오늘도 아무래도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T라든지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호조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9%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 황제주로 잠깐 등극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2.7% 빠지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또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일단 알테오젠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이 좀 보합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8%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펩트론과 HLB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역시나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 단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 아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 상황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침에는 말씀드렸듯이 아침에는 약세를 좀 지속적으로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다시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좀 지지를 한 2주 동안 해줬던 지지 라인을 좀 단기 지지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첫 스타트를 음봉으로 출현하면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소형 주보다 대형주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지금 아직까지도 밑꼬리가 형성되는지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오후장까지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장 전에도 짚어봤듯이 이 자동차 종목들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도 어떻게 향방이 가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잘 나왔습니다. 8.8% 증가하면서 2달 연속으로 좀 플러스를 유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소식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역시 지금 네. 강보합권으로 오. 유일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밑거리가 좀 출현하면서 보합권까지 삼성전자를 선두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이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피어가 이제 스페이스 X랑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슈팅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수출액 발표가 지난달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선박 그리고 화장품은 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도 아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을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섹터별로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만큼 지금 우주항공 산업 섹터 쪽으로는 좀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들어와 있고요. HVM도 24%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쌀과 소고기 수입 제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미트박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정말 큰 폭으로 급락을 했어요. 좀 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더 얼마나 더 내려갈지 우려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주식은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기대감에 힘입어서 네. 뭐 7월 29일까지는 최고치, 전고치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였으나 네. 소고기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어제 좀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그런 그쵸. 모습을 비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과 재료 소멸로 이어져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는 단기 지지선을 다 이탈하고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단기 지지선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여기에 더해서 이 K푸드라든지 음료 쪽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관세로 인해서 이제는 그 세금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삼양식품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K푸드 쪽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더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불확실성은 아직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주가의 상방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잘 가고 있죠. 맞아요. 네, 중국에서 다시 인기가 냉동김밥이 다시 붐이 분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냉동김밥 관련주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도 좀 판가름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냉동김밥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수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더 시선을 돌려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ESS 관련해서 계속 기대감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큰 폭으로 밀리면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최근에 거의 뭐 더블 수준으로 계속 네.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인 만큼 당연히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엔솔은 최근에 테슬라랑 공급 계약을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추가 탄력을 좀 받았으나
다시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5일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지수 상황 여파와 같이 동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인 5일선이라든지 11선 구간을 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올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면서 투자 대응들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선업 관련해선 지금 아침 그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도주로 끌고 갔었고 지금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이 와중에 방산뿐만이 아니라 원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원전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슬로바키아 원전의 최우승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덩달아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원전 쪽도 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지 좀 더 궁금해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많이 탄력을 받고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네. 거의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죠. 맞아요.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거래량을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뒷받쳐줘서 이 박스권 횡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매물은 당연히 출회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 구간 하단 밴드를 좀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을 좀 달려나가고 있는 원전 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74%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올랐던 만큼 다시 또 반납을 하면서 계속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주의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좀 잘 세워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선업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대한조선 지금도 큰 폭으로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HJ 중공업까지 지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8월 1일 이제 관세 시한을 또 바로 앞두고 있고 본격적으로 관세 시한이 된다면 이제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부터의 이 전략들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수출액 품목이 선박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타점이 좀 눌림목을 주는 그런 구간인지 네. 혹은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유효한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이 좀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는 이 하락장이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눌림이 있을 때 포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올랐던 만큼 계속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하락했을 때 그때 눌림목에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1일이고요. 또 이 8월이 맞이한 만큼 관세 시한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아침 상황 지금 코스피가 1.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99%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세 결정되고 오늘 시장 문 또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 보면 오늘부터 7일 후에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와 있고요. 합의가 아직 안 된 국가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여유를 좀 두려고 여유를 주려고 한 건지는 뉴스 체크를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6개월마다 우회 수출국 명단도 공개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좋지는 않아요.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있어서요. 대표님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공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났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방 접종을 했는데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은 주사 바늘이 아파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맞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예방 접종이 이제 맞고 끝나서 이제 병에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몸 안에 지금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선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가 네. 좀 잠깐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시장이 한 2%, 3% 빠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네. 놀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그래요? 것이 일단 지금 우리나라도 관세가 지금 15%로 이제 결국은 이제 협약이 됐습니다. 네. 제가 언론에서 상호 관세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상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가 성호에게 어떤 대등한 관계를 얘기할 때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경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동등한 경쟁을 맞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혹은 이제 또 주요 기관들 언론들에서 그래도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이제 섹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래도 아주 뒤처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방 국가로서의 어느 정도 최소한 면은 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은 뭐 어차피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걸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왜 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동안 기관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1, 2주 정도 지금 코스피를 계속 선점을 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물량을 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은 별로 그렇게 내어놓을 물량이 없어요. 오히려 코스피 물량을 내어놨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관세 대피처라고 얘기를 하던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판단하기도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시장에 만약에 꼭 잡아야 될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잡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눠서 여러 번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디스크를 한 번 꾹 잡으면 차가 전복되거나 위험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았다 뗐다 하면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게 오히려 시장이 유리한 것처럼 아마 투자자분들도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냉큼 잡아야지 하다가는 혹은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적용이 되는 관세 후폭풍이 또 나왔다. 그러면 2주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침착함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시장의 투자에서는 조금 더 개인 투자분들께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 넘게 빠져서 약간은 우려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더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 3,200선, 코스닥은 800선 내어주면서 오늘 개장 분위기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테마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 협상했을 때 자동차 쪽은 이제 12.5%를 우리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고 마지막까지 이제 조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일본과 EU 시장도 똑같이 15%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형주인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오늘 또 강보합으로 바뀌어 있긴 하네요. 그러나 프리마켓에서 좀 떨어졌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조선이고요. 마찬가지로 관세로 또 엮어본다면 이쪽은 우리가 좀 내밀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기도 했죠. 그리고 3,500불 대미 투자 이야기 나왔는데 그중에 1,500불은 조선협력과 관련된 펀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관심 받을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IPO 오늘 하는 날이죠. 근데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중형 조선사 중에서는 최초로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
무의미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한조선 상장한 이후에 현재 85%대 강세 보이고 있고 97,000원이 최고점입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남북 경협입니다. 사실 오늘 뭐 오르는 테마가 많지는 않아서 어떤 테마를 좀 고를까 하다가 그냥 덜 빠진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좀 일정이 남아있는 쪽에서 선택을 해봤고요. 한미 정상회담 2주 내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워낙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전략 세우기가 좀 더 까다로울 텐데요. 시간 허락하면 이쪽까지 같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동차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2.5%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5%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이제 15%라는 거는 이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대다수 품목에 대해서 그렇죠. 15%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야당 측 입장에서는 아, 이거 13%로 좀 깎았어야 됐다. 뭐 이거 왜 아쉽게 우리가 우박이고 우리가 FTA까지 체결했던 나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냐, 좀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3%를 했으면은 아, 이거 왜 11%를 못 깎았냐는 아쉬움은 네. 늘 남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뭐 여당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만 취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정부에서도 12.5%라는 이 수치를 직접 거론을 해가면서까지 우리 이것까지 지금 준비했는데 안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한미 FTA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의 대다수가 무관세로 진행됐었죠. 당연히 이제 뭐 농산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쿼터제,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쿼터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수입 수출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이 2.5%의 차이가 어디서 났나라고 본다라면은 WTO에서 이제 수혜국 대상자들에게, 그러니까 우수 수혜국들에게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긴 상태로 거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언론에서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15% 맞았습니다. 일본 15% 맞았습니다. 유럽도 15% 맞았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관세 협상 이전의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전의 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오기 직전에 했던 이 관세에 네네. 대해서 실질적인 비교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고 아, 지금 어떤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위상이 어느 정도 지켜졌고 이거를 빠르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공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 15%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라, 왜 동맹국인데 이거밖에 안 해주냐, 동맹국 지역장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내를 보시면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관세를 부담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12.5%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하는 자동차가 2024년도에 한 400억 불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억 불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규모의 차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일본에게 관세를 빵프로 매긴다라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뭔가 제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면에서 서로가 일단 관세적인 양보를 하자라는 식으로 갔던 그림이 오히려 한국만 지금 된통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마냥 긍정적으로 협상을 한 건 아니에요. 2.5%라는 그 조약이 있긴 있었지만은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관세가 낮다라고 해서 만약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기는 뭐 우리는 한국이랑 무역 적자가 뭐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관세 유지합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수출 면에서는 확실히 미국과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다른 일본이나 유럽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교육 파트너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2위의 수출 국가 대살국이었던 미국의, 그리고 이제 수입국으로서는 또 4위에 해당되는 이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유럽과 일본과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면은 그렇게 아쉬워할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세 15%는 좀 과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다라는 편은 맞지만 여전히 15%라는 관세는 우리나라에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관세 때문에 결국은 수출이 안 될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미국이 사실은
큰 시장을 갖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수출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서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굴려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진출을 많이 해 있고 뭐 실제로 뭐 관세 얘기하기도 전부터 우리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정의선 시장이 직접 얘기했죠. 미국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책 보면은 이번에 정부가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얘기 나오기 전에 갑자기 트럼프의 마가에 대해서 마스가 얘기를 꺼냈어요. 왜? 갑자기 은근슬쩍 쉿빌딩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조선 넣겠습니다 했어요. 만약에 정의선 회장께서 만약에 올해 초부터 미국에 방문해서 우리 미국 투자 늘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마스크가가 될 수도 있어요. 마스크가? 네. 마가 사이에 쉿빌딩과 카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요. 아, 하나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이것도 인정해 달라고 요섭 카드를 썼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정부에서 덜 밀어주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막막하다. 당연히 현지화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줄인다. IRA도 뭐 갑자기 폐지한다 했다가 다시 유지한다 했다가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은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이전 정부 때도 그랬고 똑같이 말 바꾸기 늘 많이 했던 게 지금 미국 정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보조금과 세액공제 수령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내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이제 오프쇼어링을 오히려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아까 뭐 유럽도 뭐 15%다, 일본도 1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죠. 그럼 어디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도 똑같이 15% 관세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곳을 시장에서 제조를 해서 만들자는 게 더 핵심일 수 있어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금 중국 내 내수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입지를 많이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은 굳이 이거 중국에 일단 공장 만들면서 중국 시장 놓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 라인을 100% 다 중국 내수용으로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이탈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쓰자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뭐 만도, 뭐 세연이와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공장이 있다는 거는 네.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공장 지어줘라는 얘기를 관세로 얘기한 것뿐이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차량이나 이런 게 물량이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차량 수입을 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차 시장이 미국 차 시장 안에서 미국 차의 점유율이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미국 차들도 네. 완성차에 대해서 관세가 15%라는 거는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일부 적용이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자동차들 회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0에서 15%가 됐다는 건 부담이 있는 건 당연히 맞지만 오히려 현지화 정책을 현대차 쪽에서도 이미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말씀 주셨던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 있을 수 있겠고 대형주에서는 부품 단으로 본다면 사실 단가 압력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타깃이 대형주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골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사실 어제 장에서 이제 급등했다가 빠졌잖아요. 빠졌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한 30분 좋다 말았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너무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장이 좀 빠질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한 상태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어차피 어느 나라를 가도 관세 협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어떤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펀드라든가 아니면 대형 네. ETF라든가 이런 거를 운용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을 한 것뿐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뭐 악의적으로 뭐 매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전 어려운 물량이라고 봐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에 또 고객사들 있죠. 뭐 아우디도 있고 뭐 폭스바겐도 있고 또 미국의 포드사에도 납품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서현이와 입장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만든다고 하는데 고객사가 포드예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역할들까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오프쇼링 잘 되어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에서는 불과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았던 원인도 네. 관세 협상 이후에 생각만큼 그렇게 타격은 적을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미 수출 자체를 보는 데이터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즉 마진율 개선에 어느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가 좀 핵심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을 마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영업이익보다는 매출 자체가 계속 견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게 저는 이번 3분기 때 만약 실적 발표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현대차랑 기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인 말씀 좀 주셨고 3분기에 OP가 확 좋아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가, 숫자가 잘 나오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서현이와까지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기회를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전략 챙겨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쪽이죠. 조선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힌트 주셨던 것처럼 마스가 쉽빌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일단 제안을 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마스가라는 표현을 갑자기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 마스가라는 표현을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빌딩이라는 걸 왜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이상한 말을까지 만들어내면서 괜히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도 호랭하게 뭐 네. 이렇게 만드냐, 투자자들을 혼동하게 만드냐 이런 네.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지금 생정부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외교적인 첫 대면을 하는 공식적인 어떤 행보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관세 협상도 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됐지만 다행히도 8월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그렇죠. 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뭐 단 며칠이라도 더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자, 미국이 마가를 외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조급하게 인슈어링을 진행하면서 기업들과 라인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수가 뭐 300만 개까지 늘었다 뭐 이런 보도 자료도 있는데 네네. 이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을 뭐 새로 뭐 중국이나 멕시코나 뭐 다른 연안 지역에 짓겠습니다 했던 거를 미국으로 다시 옮긴 것까지는 계획은 됐어요. 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시름시름해. 정부도 레임덕이야. 거기다가 보조금 준다 했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일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칩스 반도체 보조법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 때문에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 미국 내 기업들조차도 불신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취업하나 보다 이제 취업은 했어요. 근데 일감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공장 다시 문 닫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 소요가 있는 제조업을 잡자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야 현대차 너 여기 지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땡큐 삼성처럼 과거 땡큐 삼성, 땡큐 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서 회장께서도 눈치채고 갔던 거고.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조선은 이 1920년도에 이제 입법이 됐던 이제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선해운법이라고 미국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선박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미국 조선세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이 운용하고 있는 이 운항사가 가져가야 되고 세 번째는 거기 직원은 다 미국인이에요. 네. 자, 그럼 이게 왜 이때 만들어졌냐?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면서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배를 빌리려고 하니 자기들 전쟁한다고 물건이 운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물류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잡는 성역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커졌죠. 왜냐면 지금 미국인들 지금 시급이 얼마겠습니까? 우리나라 시급이랑 같겠어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제조 단가도 높고 인건비 부담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안정적인 선박 수주와 그리고 선박 운용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법안이 네. 오히려 단가가 비싸지니까 수주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작년에 2024년도에 총 이제 상선이 한 1,900대 정도가 수주가 됐다라고 해요. 발주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미국 기업이 수주를 한 건 단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우리 지금 컨테이너 필요해. 근데 미국 내 연안 돌아다닐 배가 필요해라고 하더라도 미국 운항사들조차도 이거 비싸서 못 쓰겠어. 이런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스가라 표현을 한 거는 결국 정치적 카드다. 어차피 미국 가서 정말 조선소에다가 인건비 들어가면서 배 만들면 잘 팔릴까요? 별로 안 팔릴 거 뻔히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너 그 나가 하는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먹거리만 계속 남기게 해줘. 우리 큰 돈 바라지 않을게. 대신 여기서 우리가 기 살려주고 대신 네. 우리한테 적당히 좀 지원 좀 해주고 이거 해줘.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의 딜이지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게 사실은 이 마스가의 핵심입니다. 아, 협상의 키워드로 사용을 한 거지 오히려 뭐 마진이나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이 1,500불 정도 펀드 조성하는데 수익 90%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마진이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 중에서요. 가장 오늘 눈에 띄는 게 사실 한화오션이긴 하거든요. 조선 전용 펀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 기대감도 있고 거기다 필리조선소에 대한 강화 기대감도 있으니까 지금 움직임을 보면 한화오션이 10만 원 안착은 뭐 물론이고 지금 오늘도 11만 7천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즐기는 구간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마스가의 가장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한화오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스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빚 좋은 기살구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펀딩 받는다고 해서 뭐 이 1,500억 불을 뭐 그냥 현금으로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옛다 용돈이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출 형태로 빌려주기 때문에 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그 대출의 빚을 갚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1,500억 불이 그냥 냅다 현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빚이에요, 빚. 근데 한화오션이 그러면 싸게 저리의 이자로 정책 자금을 빌려서 펀딩을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데 그럼 이 확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소, 필리조선소 산 거에 대해서 뭐 이자나 깎는 정도로 써라 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한화오션이 잘 가는 이유는 MRO 사업입니다. 네. 물론 앞서서도 MRO 사업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질리실 분도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 인수가 되고 합병이 되고 뭐 셔터 내렸다가 다시 열었다가 파업했다가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항상 수주감이 없어서 문제였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 2000년도 초반부터 들어가면서 조선사들이 뭐 힘드네 어쩌네 얘기가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신주 발주가 줄어들고 오히려 발주량을 다 중국에다 넘겨버리니까 맞아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MRO 사업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자동차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자동차 사고 나면은 10년 타게 하면 10년 동안 자동차 타기만 하면 됩니까? 기름 넣고 차만 굴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비도 달고 내비 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벨트도 갈아야 되고 부품들 갈고 하잖아요. 네. 이게 MRO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는 거는 당연히 조선사 입장에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팔아야겠죠. 근데 네. 자동차만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자동차가 안 팔리면 이때 힘들다. 근데 기존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차를 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서비스십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큰 건을 잡지는 못할 수 있지만은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올려나갈 수 있는 플랫폼 매출이 되는 거예요.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반값에 중국에 팔아버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이거 테슬라 끝장났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왜 좋아졌어요? 소프트웨어를 팔았잖아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그거를 플랫폼 매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조선 사업 같은 경우도 MRO 사업은 커질 수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 내의 항만들, 선박들에 대해서 MRO를 체결했다. 특히나 미군 해군과 MRO를 체결했다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스법은 사실 상선 정도의 개념이지만 군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근데 거제소선소까지 가가지고 미군 해군 장관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MRO 사업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하고 악수까지 하고 했던 거는 이거는 거의 흔치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화오션이 계속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건데 저는 일단 지금 올해에 지금 만약 한화오션 같은 지금 구간에서 붙잡아도 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좀 과하다고 봐요. 아, 너무 빨리 와서. 그렇죠. 일단 실질적인 수주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뭐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당장 네. 오늘 사실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이런 MRO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이제 관심을 둘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6월부터 우리도 MRO 할 겁니다 하면서 출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화오션 혼자 잘 가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건데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길을 쓰고 MRO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한국형 신형
시장 구축함 사업인 KDDX 사업 이거 결국에는 현대중공업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이전에 설계도 유출도 있고 문제도 많고 벌점도 세게 맞았는데 방위산업청장이 그냥 밀어주게 했잖아요. 육사 밀어주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라인에도 육사 라인을 인사를 등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육사 라인끼리 밀어주다 보니까 벌점 차가 뭐 0.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중공업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수주한 건 좋았는데 막상 수주보다도 더 큰 시장을 놓쳤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MRO 지금 확장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MRO 쪽이 활성화된다. 그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어떤 안테나라든가 이런 부품들 최신화된 것들 들어갈 것이고 뭐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전자 부품들 다 들어갈 건데 이런 매출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 먹거리에서 꽤나 확산될 수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오션도 좋은데 오히려 이제 뭐 조선선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용접 기자재 관련 네네. 쪽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국내 조선업 수주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지만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이 조금 이제 불안하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갔다. 그러면 좀 덜 갔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 담아볼 필요가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텔리안테크처럼 이 해상용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해상용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는 1위인데 특히나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미 육군과도 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해군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저는 그러네요.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조선이기 때문에 꼭 조선주만 봐야 돼 무슨 땡땡 중공업만 봐야 그러네요. 돼라고 보시는 그런 어떤 이제 좀 협착된 네네. 시야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밖에 사실 빛나는 쪽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대한조선이 특히나 오늘 이제 나이스 타이밍으로 상장을 한 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급이 좀 더 가는 것 같고요. 75%대 등락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1,500불 펀드 조성한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MRO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초점 맞춰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기업이 메워야 할 세수, 주가에는 부담일 수도라는 댓글입니다. 이제 어제였죠. 첫 세제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법인세율 인상 이야기도 있고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5,000피 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핵심 방향성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또 2025년 이 세제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이 감세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입니다.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이 되고요. 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배당 투자에 대한 유인 강화입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됐고 또 배당 성향이 높은 일부 상장사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자녀 가구 등 이런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일부 줄어들게 된다는 게 또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큰 방향성입니다. 네, 일단은 세수 기반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들 혹은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한 포인트는 여기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층이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지도 좀 찾아볼까요?
네, 먼저 이번 세제 개편의 구조적인 변화는 이렇게 증세와 감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적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는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이 올라 최대 세율은 25%로 보관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4.1조 원,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조 원 수준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한 증권거래세도 현행 0.15%에서 기존 수준인 0.2%로 보관됩니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래세만 낮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제서야 제도 균형이 맞춰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또 고배당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세율은 최대 38.5%로 제한되며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49.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면서 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지금 최고세율이 35%인데 지방세까지 같이 포함하면 최대 38.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워낙 이제 고배당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에서 지금 10억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FTA 0%에서 15% 됐는데 인하라고 양심 없군이란 댓글입니다. 조선주는 이 내용에 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자동차주들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좀 깔려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또 관세 인하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먼저 내놓고 또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내놓은 형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총 4,500억 달러, 한화 약 625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또 에너지 구매 계획을 제안했는데요. 이 중에서 1,500억 달러는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협력 전용 펀드로 조성됩니다. 사실상 국내 조선사가 미국 현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또 방산과 민수 양쪽에서는 이 선박 수주를 늘리는 기회 자금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에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오늘 주가에도 보이고 있는 한화오션인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 조선소는 현재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 없이는 현대화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펀드는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를 뒷받침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한화오션이 또 13% 넘게 어제 기준으로 급등을 했고, 또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 등 관련주들이 또 줄줄이 신고가를 여전히 경신하면서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은 단순히 수혜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조선업 공급망을 대체하고 또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좀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15%까지 지금 관세가 조정된 상태라서요. 현지 투자를 얼마나 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얼마나 빠르게 채워 넣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랑 기아는 그래도 어제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둘 다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또다시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3%까지 낙폭을 키워온 상태고요. 외국인과 기관 현선물 모두 빼고 있습니다. 환율도 1,395원까지 오른 상황이라서 오후장에서의 흐름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